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근 방송의 이춘근입니다. 오늘은 기업가 정신과 성공 사례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째 시간으로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의 이해와 창업 세대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로는 창업 1세대 기업가 정신인 삼성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가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에서 노동과 자본, 토지라는 생산의 3요소를 투입하여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를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법률적 정의를 보면은 상법 제169조에서는 회사란 상행위와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170조는 회사 종류로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가지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는 영어로 보통 앙트리프리뉴어라고 하는데 이윤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업가 정신, 즉 앙트리프리너십을 발휘하여 기업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기업가는 어떤 중요한 기회를 확인하고 이익과 성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험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기회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험 사업을 조직하고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기업가는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신가, 즉 창조적 파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가란 창업 경영에 따른 위험과 모든 책임을 감수하면서 창의성에 따른 보상을 즐기는 자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기업가 정신의 특징은 개척 정신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출발해서 개선적이며 혁신적인 행동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즉 창의성은 새롭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혁신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기업가라는 용어는 18세기 프랑스의 은행원이면서 경제학자인 칸티용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창업가를 위험 부담을 주고 자신의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창업가와 기업가 정신이 대중에게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슌페트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1934년에 자본주의는 새로운 재화의 생산, 기존 재화의 품질 향상, 새로운 생산 방법의 도입, 신시장의 개척, 원료와 부품의 새로운 공급은 획득, 새로운 산업 조직 형성 등과 같은 생산 요소의 새로운 결합에 의해서 발전하며 기업가는 이러한 창조적 파괴를 유발하는 혁신 활동을 하는 자로 정의했습니다. 기업가와 혼용하여 경영자, 즉 매니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가의 역할은 기회를 포착하여 혁신적, 진취적, 위험 추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경영자는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경영 자원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관리 기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의 특징으로는 일에 대한 열정과 강한 책임의식, 강한 모험심과 빠른 기회 포착, 자신감이 강하고 긍정적, 실현 욕구가 강함, 유연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가 정신, 앙트리프리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즉 앙트리프리너십은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을 의미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위험이 있는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업가들의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가 정신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며 그로 인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를 말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시장 안에서의 하폐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행위입니다. 혁신된 것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상품을 개발해 시장 영역에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만족감을 부여하거나 새로운 수요 고객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슈페트는 기업인들이 갖추고 있는 혁신의 능력과 투자 의욕, 시장 개척과 신제품,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 보다 능동적인 행위는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혁신을 유도하고 구체화하며 나아가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은 고용 창출과 사회복지 정신, 국가 경제 발전의 향상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원적인 방법이 모색되고 있고, 특히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 도전하며 혁신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실천적 역량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성취 동기,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험 사업을 개발하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능력과 의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인의 목표와 전략을 형성하도록 하는 신념과 지식을 지칭하는 한편, 창업 이념은 창업주로 하여금 창업에 이르도록 결단을 내리는 토대가 되는 철학 혹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즉 창업 이념이 기업을 세우는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기업가 정신은 계속 기업으로서의 기업을 존속시키고 경영함에 있어서 그 목표와 전략을 형성하는 정신적 기반적 경영 철학이자 경영 이념입니다. 피터 드러크는 기업가는 언제나 변화를 탐색하고 그것에 대응하여 이러한 변화를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다. 혁신은 사업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는 기업가의 도구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저서인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는 새롭고 이질적인 것에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변화에 대응하며 도전하여 변화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업가의 역할은 기업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기업 기회의 극대화라고 보았으며,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그것은 과학이 아니고 그렇다고 예술도 아니며 그것은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밥슨 대학의 로버트 론스타드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정신이란 빨간 신호등 앞에서도 때로는 이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것과 같다. 기업가 정신은 스스로 사업을 일으키고 이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칼 베스퍼 교수는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 사회의 상식이나
권위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기업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할 것인가, 어떻게 기업 이윤을 창출할 것인가,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 어떻게 종업원의 인간적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등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기업가이다. 즉 무엇을 행복으로 여길 것인가를 풀어내는 사람이 기업가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성취 욕구와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교육은 창업 기회 탐색, 창업 프로세스 등의 창업 지식, 리더십, 팀워크, 조직관리 등의 창업 스킬, 그리고 추진력, 위험 감수성 등의 창업가적 태도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서 창업가의 마인드셋이 향상되고 창업가적 인재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성장 및 안정과 함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모습에서 그 참뜻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가 정신은 무엇보다도 창의성에 출발해서 혁신으로 이어진다고 하겠습니다. 혁신 없이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적정한 이윤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며 나아가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가 정신의 대표적인 발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가 정신은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일례로 실리콘밸리를 지탱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기업가 센터 활동을 통해서 창업한 구글, 야후, 휴렛패커드, 시스코, 나이키 등 동문 기업의 수가 39,900여 개에 이르며 540만 개의 일자리와 연간 매출액 2조 7천억 달러를 창출하는 등 프랑스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때 선풍적 인기를 누렸던 물에 뜨는 비누인 아이보리 비누의 경우도 기업가 정신이 발현된 제품 개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보리 비누의 발명자는 미국의 P&G 혹은 일본의 후지무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원리는 거품으로 만들어 가볍고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 물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보리 비누는 우연한 발명품으로 알려져 있듯이 애초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누 공장 직원이 졸다가 비누 원료가 끓어 넘쳐 거품이 많아져서 제품화하기 어렵게 된 실패작이었지만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성공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보리 비누를 발명한 아이디어 개발자는 예전 방콕 여행 시 사람들이 강에서 목욕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강에서 목욕하다 비누를 빠뜨리면 어떻게 찾을까라고 하는 생각 끝에 끓어 넘쳐 거품이 많아진 원료로 비누를 만들면 물에 뜨겠구나 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개발되게 된 것입니다. 3M의 포스트잇도 마찬가지인데 실패를 실패로만 보지 않고 발상의 전환으로 아이디어 제품으로 변화시키는 것 또한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기업가 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5%도 안 되는 국가 R&D 실패율은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가 정신은 다방면에서 발현되는 것이며 또한 남녀노소 누구에나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지옥에 달린 연필은 미국의 15살 화가 지망생인 하이만이라는 소년이 1867년에 발명했습니다. 하이만은
건망증이 심해서 지우개를 잘 잊어버리곤 해서 지우개를 안 잃어버리는 방법을 찾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모자를 쓰다가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우개를 연필 머리 부분에 모자 씌우듯이 고정하는 아이디어로 특허를 출원하고 리버칩 연필 회사의 특허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수 엄마로 알려진 수원에서 사는 소정아 주부는 부드러운 수세미와 깔끔한 수세미를 앞뒤로 붙인 양면 수세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3M 코리아에 보냈고, 이 아이디어는 1998년에 신제품으로 개발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출시되었으며 이듬해부터 미국 3M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의 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가정에서나 하나쯤 있는 양면 수세미가 한국의 평범한 주부로부터 개발된 기업가 정신 발현의 또 다른 사례인 것입니다. 북유럽 핀란드의 경제 성장을 이끌던 노키아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핀란드 경제의 노키아 의존도 역시 대단했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을 이야기하면서 최근에는 핀란드 노키아의 사례를 많이 들곤 합니다. 1998년에서 2007년 10년 동안 핀란드 GDP의 25%를 담당했고 핀란드 연구개발 투자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수출 비중은 20%에 달했고 핀란드 정부가 한 해 걷어들이던 법인세의 23%를 노키아 한 개 기업이 해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가져올 강력한 변화를 예견치 못한 노키아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2014년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1위 휴대폰 제조업체가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는 불과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키아가 쓰러진 후 핀란드 경제도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노키아의 몰락이 핀란드의 이익이 되다라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처럼 핀란드가 부활하고 있으며 그 배경은 기업가 정신 및 창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키아의 쇠퇴가 반드시 핀란드 경제의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노키아가 쇠퇴하면서 현재 핀란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노키아가 휴대전화 사업부가 매각되면서 일시적으로 핀란드의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 가능 인구의 퇴직, 노키아를 바라보면서 커왔던 젊은 세대의 실망이었습니다. 여기서 노키아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브릿지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1년 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래밍은 해고된 직원들이 노키아 내에서 다른 직무를 찾거나 다른 기업의 직장을 알선해주는 재고용 지원 정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키아는 몰락했지만 노키아에서 IT 기술을 주도하는 인재들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400여 개 중소벤처기업을 세워서 일자리를 늘리고 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기업이 무너져도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이 생명체 역할을 하여 경제를 구원하게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교육 연구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확대했으며 노키아는 회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해고할 때 가능한 창업의 길을 열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노키아는 브릿지라는 해고자 창업 지원 프로그래밍을 운영하여 해고자들이
창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우 1인당 25,000유로 약 3,500만 원까지 지원해주며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팀을 짜주어 창업 자금의 크기도 키워주고 여러 사람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노키아의 해고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가 정신의 또 다른 발로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또한 위기의식을 갖고 기업가 정신의 함량 및 대중소기업 동방성장 차원에서 창업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노키아는 휴대전화 부문을 매각하여 5G의 역량을 집중해서 5세대 이동통신, 즉 5G 장비와 소프트웨어 업체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창업 1세대의 기업가 정신으로 삼성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이자 대한민국의 최대 재벌 집단입니다. 창업주는 호암 이병철 회장이며 1938년 창업한 삼성상해가 모태입니다. 옛 삼성상해 건물은 1997년 노후화로 인해서 철거되었고 대신 그 자리에는 높이 5.95m, 너비 8.7m의 삼성상해 재현벽과 삼성상해 실물을 250분의 1로 축소한 청동 모형으로 구성된 작은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침산동 옛 제일모직 자리에 들어선 대구 삼성창조경제단지에 삼성상해 건물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당시에 살았던 집은 현재 북성로 오토바이 골목 내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병철의 기업가 정신은 현대성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 사업 보국주의 정신, 인재 제일주의 정신, 합리주의 정신, 일등주의 정신, 문호조 산업평화주의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정확한 시간 음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확실한 선택의 경영은 삼성이 최고라는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은 2010년 2월 10일 경상남도 어령에서 이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대에 1,000석의 배를 생산하던 대농토를 가진 지주였고 아버지 역시 1,000석 지기의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의 집안은 대대로 어령과 진주지역 일대의 대지주였습니다. 경성에서 소학조와 중동중학조를 졸업한 후에 1929년 4월 20세에 와세다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끝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유학시절 고향에서 매달 생활비로 200원을 송금해 왔는데 이때 당시 일본 중산층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5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풍족한 편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남다른 성견지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사업을 일으킨 것은 항상 그 사업의 시장성이 낮은 수준에 있을 때였고 극히 혼란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이병철은 합리적 원칙적 일등주의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삼성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병철은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1953년에 제1제당, 1954년에 제1모직을 설립했고 제조업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동방생명과 신세계백화점, 안국화재보험, 전주제지 등을 인수경영했고 성균관대학교의 재단 이사로도 교육사업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1964년 초 한국비료를 인수 운영했으며 1964년 5월 동양라디오, 텔레비전 동양방송을 설립하여 방송에도 진출했고
1965년 9월 중앙일보를 창설하여 언론사에도 진출했습니다. 이병철은 합리적으로 차근차근히 자신의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도 자신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기업가 정신은 삼성, 제일, 중앙의 상호 이름으로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최고, 1등, 제일과 같은 최고열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병철, 이건희로 이어지는 최고 경영자들은 끊임없이 삼성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으며, 이는 그들이 최고의 위치에 도달한 지금에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을 태동시킨 삼성 이념이 성문화된 것은 1973년에 수립된 제2차 삼성경영 5개년 계획에서였습니다. 즉 사업보국과 인재제일, 합리추구의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 삼성의 경영 이념이 성문화된 것입니다. 삼성의 모든 경영활동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가 사업보국의 이념이라고 한다면 인재제일과 합리추구는 그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과 행위의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재 육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발전시켜서 국가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1984년에 삼성정신이 선포되었는데 창조정신과 도덕정신, 제일주의, 완전주의, 공존, 공영정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83년 2월 이병철 회장은 일본 도쿄의 오크라 호텔에서 반도체 사업 진출 여부를 놓고 며칠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크라 호텔은 이병철 회장이 무언가 깊이 생각하여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찾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명 도쿄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4세였습니다. 오늘날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전체 반도체 시장 점유율 내에서는 인텔에 이어 세계 2위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지만은 반도체 생산 한계 라인을 건설하는데 무려 1조 원이나 드는 사업을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도체는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고 잘못되면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에 진출하기로 결심한 것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휴레패커드의 컴퓨터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고 난 뒤였습니다. 컴퓨터 하나로 모든 일을 하는 휴레패커드 사무실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반도체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불을 창출할 미래의 먹거리가 반도체에 있다는 것을 통찰해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는 1982년 3월 보스턴 대학에서 경영학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 방문 동안에 많은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실리콘밸리, IBM, 휴레패커드의 컴퓨터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았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사업 기획안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중 메모리 분야는 일본이 미국보다 앞선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이 미국보다 앞선 이유가 일본 사람이 손재주가 더 뛰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손재주라면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처음 도쿄 선언에 이어 세상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삼성이 64K 드램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담담하게 반도체 사업을 추진했고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바로 그의 64K DRAM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개발이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경영 철학은 사업, 보국, 인재 제일, 합리 경영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호암 자전에 보면 확고한 사업, 보국 정신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행히 나는 기업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왔고 나의 갈 길이 사업 보국에 있다는 신념에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사업 보국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해방 후 제1재단과 제1모직을 세워서 수입 대체 산업 육성에 주력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비료, 전자, 유통, 의료, 섬유 산업에 진출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근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수출 정대와 함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1980년대에는 전자, 항공, 정밀화학 등 기술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한국의 기간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가장 역점에 두었던 것이 인재 육성이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인재 육성임을 간파하곤 인재 발탁과 인재 육성에 혼실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재 제일주의는 1980년 7월 3일 정경련에서 인재를 잘 선택하는 것은 사업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나는 지난 20년간 대학을 나온 사람을 신규 채용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면접에 참여했다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삼성이 국내 최초로 공개 채용제도, 사원 연수제, 인사고과제, 사원 출자 제도 등을 실시한 것은 이러한 인재 제일주의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기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이 기업을 움직인다. 기업의 성표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이다. 또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병철 회장은 좋은 인재를 등용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에 파격적인 사원 공개 채용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채용 기준은 학력 50점, 인물에 50점씩 배정했습니다. 인물은 용모 단정하고 건강하며 능동적인 성격에 우위를 두었습니다. 이 점은 필기시험 성적에 치중하는 타사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학과 성적이 좋다고 해서 꼭 훌륭한 인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의 조사와 연구는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그리했습니다. 반도체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기업은 끊임없이 변신하지 않으면 남아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하여 혁신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시장적 기회를 포착하면서 끊임없이 변신하며 삼성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기업 경영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으며 거성이었습니다. 삼성재단은 크게 네 가지, 즉 삼성문화재단과 삼성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호암재단 등이 있는데 삼성문화재단은 1965년 삼성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생의 나눔의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이래 지난 50여 년간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삼성공익재단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체계적인 사회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1982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삼성복지재단은 이건희 회장의 사제 출연으로 1989년 설립된 재단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호암재단은 이병철 회장의 업적과 경영 철학을 체계화하여 후대에 개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1997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재단이 4개가 있는데 한 개로 통합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988년 3월 20일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이건희 회장은 제2의 삼성경영학을 선포했습니다. 핵심 덕목으로 자율경영과 기술중시, 인간존중이라는 3가지 항목을 삼성경영학으로 정식 채택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위기경영론의 창안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8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거의 5년마다 독특한 위기론을 제시하면서 삼성그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도 1997년 말에 외환 위기와 2009년 글로벌 위기 두 번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삼성이 선택한 것은 시나리오 경영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평소에 호황일 때 불황을, 불황일 때 호황을 준비하라며 불경기에도 돌파구가 있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삼성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차례의 위기 후 삼성은 더욱 강하게 개선되었고 기업 실적이 갈목한 만큼 신장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했습니다. 이병철 회장 시대가 산업화에서 정부화 시대를 거쳐왔다면 이건희 회장 재임 기간은 정부화 시대에서 지식 기반 시대로 이행하는 시기였습니다. 급속한 기술 발전은 어제의 기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에 이건희 회장은 항상 위기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강복 직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국가로 성장한 데에는 기업가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1950년대 60년대 산업 기반이 일천하여 수출품이라고 해야 철강석과 무연탄, 가발 등에 불과했던 우리나라가 전자, 중공업, 반도체, 화학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된 데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온 이병철 회장과 같은 기업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은 바꾸자, 즉 처와 자식을 빼고 모두 바꾸자, 1998년 버리자, 즉 IMF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감히 버리자, 그리고 2002년에는 찾아라, 즉 5년 내지 10년 후 무엇을 먹고 살 수 있는가를 찾아보자라고 강조하면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을 했습니다. 2000년에는 신위기론을 제시했습니다. 유교를 토대로 한 가족주의적 회사 공동체인 삼성의 경영사상은 삼성가족을 형성하였고 삼성가족의 구성원은 삼성맨으로서 그룹 발전의 초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한국의 전통 사상과 서구의 합리 사상을 접목한 한국형 회사 공동체로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소니전자를 추월하였듯이 삼성그룹도 더욱 발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